안녕하십니까. 시애틀의 신경내과의 신창범입니다. 오늘은 천식, 숨길의 알레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숨길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잠깐 짚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배아가 만들어지고 우선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4배수, 8배수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배를 형성하게 됩니다. 포배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포배를 형성하게 되면 여기에서 점점 자라죠. 점점 자라가지고 자라면서 그 안에 그 포배강이 생깁니다. 포배강이 생기면서 그게 점점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더 불어납니다. 불어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투명대라는 게 있는데 맨 바깥에 있는 투명대를 뚫고 소위 그 눈사람처럼 해서 눈사람 배아란 그런 배아기를 잠시 거쳐서 그 다음에는 뚫고 나온 것이 여기서 뚫고 나온 것이 이렇게 되고 더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감자 배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착상이 됩니다. 착상이 되는데 보통 한 9일 정도, 평균적으로 9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포배가 3단계 정도로 외배엽, 중배엽, 그 다음 내배엽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나눠지면서 서로 여기가 지금 색깔이 좀 다른데요. 블루, 그 다음에 레드, 그 다음에 그린. 여기에서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들이 함입 현상이 일어나면서 외배엽은 이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신경, 피부하고 신경, 그 다음에 뇌, 눈, 그 다음에 중위를 제외한 귀 부분들이 다 이 외배엽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중배엽에서는 뼈라든지 그 다음에 신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심혈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호르몬 계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 계통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또는 커넥티브 티슈 그걸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배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대장, 소장, 그 다음에 소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바로 호흡기도 여기서 내배에서 시작합니다. 이걸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가로로 잘라서 볶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로로 아까 눈사람 배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감자 배아기가 돼서 착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라면서 한 25일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바로 외배엽, 그 다음에 중배엽, 그 다음에 이게 그린 색깔이 내배엽이 됩니다. 여기 하트는 보면 여기 중배엽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그린 색깔로 된 부분이 foregut이라 그래서 원래의 내장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위도 만들어지고 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호흡기, 숨길은 바로 여기서 이 원래의 내장, 원장에서 그 전반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돼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호흡 계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호흡 계실에서 그 다음에 이게 폐아, 그러니까 렁버드라고 해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붙어 있다가 자라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간혹 이렇게 여기가 잘못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그 어린 애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이 한 4주, 폐아를 이렇게 형성하는 게 한 4주까지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만들어지면 가지치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가지는 왼쪽은 2개, 오른쪽은 3개. 그래서 왼쪽의 폐는 폐엽이 2개가 되고요. 이렇게
2개가 되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폐엽이 3개가 됩니다. 점점점 이게 자라면서 기관에서 기관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세기관지가 되고, 점점 더 분화가 되면서 마지막에 세기관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는 여기 끝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종말 기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혈관과 모세혈관과 그 다음에 모세 림프관이 들어오게 돼서, 그 다음에 이게 붙게 되죠. 이렇게 여기에 붙게 돼서 여기에서 바로 산소의 교환,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그 계면 활성제라고 해서 이렇게 surfactant, 이게 표면 장력을 더 크게 해주는 그런 계면 활성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포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스를 교환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계면 활성제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표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더 분화가 돼서 이런 표면적 확대가 한 24주부터 해서 여기 소위 말하는 기혈벽이라고 해서 공기하고 혈관하고 만들어지는 이 기혈벽이 만들어지는 게 24주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출생, 그 다음에 출생이 지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이 되는 거죠. 왜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폐는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미숙아인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호흡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미숙아인 경우에는 호흡계 계통의 질환들, 소화, 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이 발달이 되고 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근육도 발달이 되고, 갈비뼈, 그다음 늑간근, 그다음에 횡격막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호흡이 점점 더 나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거의 완성되는 것이 보통 한 7 내지 8살 정도,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면서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호흡기 질환이 좀 자주 걸리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외중내배엽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은 신경계하고 피부, 눈귀, 외배엽, 내배엽은 소화기하고 호흡기, 그 빼고는 다 중배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폐에 가장 흔한 폐 질환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폐가 자라나면서 그 기관이 있고, 기관지가 있고, 그다음에 세기관지가 있고, 그다음에 말단기관지가 있고, 그런 그 기관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폐포에서 생기는 문제하고 종류가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흔한 것은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세기관지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식, 주로 이제 알레르기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배포가 파괴가 되거나, 배포가 팽창이 되거나, 아니면 배포가 섬유화되거나, 아니면 폐가 부종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배포에 결절이 생기거나, 이런 폐기종, 폐섬유증, 폐렴, 그다음에 폐결핵 이런 종류들이 배포에서 문제가 생겨서 질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이것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이것은 좀 더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도가 폐쇄가 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천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하는 게 있고, 폐기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천식은 기도 폐쇄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기도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폐기종, 그 다음에 폐기종이라는 건 배포가 파괴가 되고 확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가 염증이 생겨서 좁아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난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예전엔 다 따로 노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 겹치는 것들이 꽤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현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천식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증상이 뭐가 있냐? 이건 뭐 기침을 한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그다음에 호흡이 곤란하든지 그다음에 쌕쌕거린다는 것은 천명이라고 하는데요. 기도가 줄어들면 할 때 들이마실 때 나는 소리가 사실은 천식에서는 숨을 내쉴 때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천명이라고 울린다고 하는 것이죠. 천식을 통해서 천식과 같은 질환이 나는 소리, 그래서 천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천식에는 급속하게 심해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식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침이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 곤란한 쌕쌕거림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져서 발작적으로 심하고 또 말하기도 어렵고 앉으나 서나 또 숨쉬기도 곤란하고 거기다가 더해지는 것들이 백박이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빨라지겠죠. 피를 더 빨리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입술이 파래지거나 손발이 파래지거나 그럼 소위 말하는 청색증이 현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위험할 지경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천식이 의심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기침을 자주 하고 또는 소리 천명이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것들이 오래 가는 거죠. 2, 3주 정도 갈 때는 이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기가 걸리고 난 3, 4주 후에 어떤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쌕쌕거림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기관지염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의심을 해야 되고요. 찬 공기에 노출됐을 때 또는 뭐 별거 아닌 그런 운동을 했는데도 흉부가 가슴이 답답하고 또 이렇게 천식 현상이 일어날 때 그다음에 야간이라든지 새벽 그럴 때 기침이나 호흡 곤란이 일어나고 또 수면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레르기 현상이기 때문에 기관지에서 일어나는 그 알레르기 현상이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눈이 가려운 그런 증상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떤 심장약이라든지 관절염 약이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또는 뭐 녹내장 치료를 할 때 넣는 안약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한 후에 숨이 차거나 그런 경우에도 천식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간단히 정의를 하면 천식은 그런 증상을 가지는 기관지의 만성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가 과민하게 또 빠르고 과민하게 작용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식 이 기간이 지나고 그 증상이 지나고 나면 어느 틈인지 이거 언제 지나갔지 하는 정도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그렇게 느낄 정도로 증상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 증상이 없어지냐면 우리 몸은 한 33% 또는 약 한 3분의 1만 기능이 있어도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세이빙 어카운트가 우리 몸에는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이빙 어카운트가 점점 쓰고 더 줄어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융통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역학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보통 한 5%에서 10%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산을 하고요. 이거는 J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10대를 전후해서 좀 높고 그 다음에 70대 이후에는 상당히 높고 20, 30대는 낮고 하는 그런 J자 모양의 그런 벽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건초열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도 하고 화분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과 형제의 숫자를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한 30년 전에 데이비드 스트레첸이라는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외아들인 경우하고 형제가 많은 경우하고 알레르기가 외아들인 경우에 더 많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제가 많을수록 서로 바깥에 나가서 흙이나 먼지나 여러 가지 위험 물질을 갖고 들어와서 서로 또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더 면역성이 더 좋아졌나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연구에서 이게 계속 계속 지지가 되는 것이, 동독하고 서독의 어린이의 알레르기를 알레르기와 천식을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생각 같아서는 서독이 더 잘 살고 동독이 못 사니까 이 에즈마, 그러니까 천식도 동독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독 어린애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선진국 어린애들이 개발도상국 어린애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위생가설이라고 해서 오히려 감염이 적게 되는 경우에 더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고, 감염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알레르기가 적게 생겨서 천식이 적게 생긴다 하는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확실한 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위생 가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식의 종류에는 알레르기성밖에 없냐? 80% 이상이 알레르기성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비알레르기성, 그러니까 어떤 감염이라든지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 또는 비유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비알레르기성 천식도 있습니다. 이걸 내인성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혼합되는 케이스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알레르기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르게 보면 이건 소아 천식인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운동에서 유발되는 거, 그다음 직업성, 또 약물에 대한 그런 천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합병,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하고 천식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저희 천식의 원인은 뭔가? 원인이 대부분 경우에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유전적인 요소로는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양쪽 부모가 다 있으면은 75%, 한쪽 부모가 있는 경우는 50%, 모두가 아닌 경우에는 훨씬 적은 가능성이 천식이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에는 조금 제가 좀 복잡하게 나눠놨는데요. 원인인자, 기여인자, 방아쇠인자. 그런데 겹치는 경우도 있고 좀 애매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먼지 진드기, 바퀴벌레, 애완동물의 털 또는 비듬, 그 다음에 곰팡이, 꽃가루, 후추, 먼지, 그 다음에 기여인자는 호흡기 감염이 잘 되는 사람, 그 소위 말해서 기관지라든지 폐가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비타민 D 결핍, 그 다음에는 대기오염이라든지 실내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기여인자가 되고요. 막상 그것을 트리거하는 경우에는 방아쇠인자라고 하긴 하는데요. 찬 공기라든지 감기, 운동, 화학물질, 그다음에 담배, 그다음에 음식할 때 연기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마다 굉장히 예민한 정도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저쪽 건물 코너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건물 코너에서 담배 냄새를 맡는 그런 굉장히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이 더 예민한데요. 서양 사람들이 더 코가 더 높지 않습니까? 높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그 유목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주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야 되죠. 반대로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뭐 주야장창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코도 낮고 그다음에 그 후각도 좀 덜 예민한 편이죠. 그 기후하고 천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 건조한 날씨나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더운 날씨, 습한 날씨에서도 더 악화되고 갑자기 환절기라든지 갑자기 그 날씨가 변화가 있는 그다음에 갑자기 폭풍이 온다 이런 경우에도 천식이 더 심해지고 물론 꽃가루 계절에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바닷가라든지 큰 호수 근처 또는 시골 그다음에 햇볕이 노출이 잘 되는 곳, 좀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럼 이 알레르기 그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처음에는 사실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초예민해지고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원인은 그 원인 물질의 그 항원에 대해서 반복 노출되면서 소위 그 면역 글로뷸린 E라는 그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건 결국은 어떤 오작동 또는 과민 작동, 과민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식하고 동반하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천식이니까 당연히 그 같이 뚫려 있는 비염이라든지 부비동염, 그 다음에 코골 골거나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 기도가 좁기 때문에 더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천식을 동반하게 되는 가능성이 더 많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식도염,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 그 식도하고 그 기관지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식도염이 있는 경우,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 기관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계통으로 해서 뭐 여자들이 폐경기라든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또 기도 염증이 더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불안증이라든지 아니면 심하게 공황장애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그런 정신질환도 천식과 동반하면서 또 그걸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보통 천식 진단은 대부분 의사들이 청진기 되고 대부분 진단을 하고 증상을 보고 진단을 하고 그래서 90% 이상은 의사의 검사 없이 진단을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폐기능을 체크하고 기관지 유발 시험을 한다든지 알레르기 피부 그다음에는 그 원인 물질을 알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그럼 천식하고 지금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게 영향이 있느냐? 천식은 이제 열이 나지 않고 코로나는 열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데 사실은 그 천식 그 자체만으로는 또는 그 천식할 때 천식의 치료제로 쓰고 있는 그 흡입 스테로이드만 가지고는 위험 요소가 별로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그 천식이 걸렸을 때 천식일 때 그다음에 우연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익스포저가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그때는 코로나 증상을 훨씬 더 심하게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지 계통에 원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는 왜 폐렴이나 이런 걸로서 사람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성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게 더 그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폐렴이 되고 처음에는 시작하기는 이제 코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입맛을 잘 못 맡거나 그런 증세가 나타났다가 그다음 기관지로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배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코로나가 기관지에 급성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또 뉴모니아, 폐렴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천식의 발작이 더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천식을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이건 뭐 대부분
이렇게 치료를 하죠. 질병 조절제랑 또는 증상 완화제 이 두 가지로 그동안 해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그때는 뭐 먹는 걸로 쓰다가 너무나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흡입 스테로이드 흡입을 하게 되면 그게 막상 우리 인체 내부로는 그 혈관 속으로는 많이 흡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흡입 스테로이드를 치료제로 쓰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지속성 기관 확장제를 같이 씁니다. 같이 쓰고 그것이 너무 심할 때는 전식 증상이 심할 때는 지속성 항무스카린제라고 해서 교감신경을 증진시키고 부교감신경을 낮추는 그런 그 물질을 쓰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그 증상이 심해졌을 때 증상 완화제로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소위 그 벤톨린이라고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걸 벤톨린 흡입제를 쓰다가 지금은 그거보다는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와 흡입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요즘은 그렇게 바뀌어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용량의 흡입 스테로이드라고 하더라도 고용량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단기간 쓰는 걸 권하고 아무리 길어야 수개월 넘지 않게.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그 구강이라든지 그 폐에 그런 감염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저용량의 흡입 스테로이드는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저는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럼 전식 예방은 또 다른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면역 조절 방법이 요즘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불주사라고 해가지고 BCG 접종을 결핵을 막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불주사라고 하냐면 사실은 그때만 해도 주사 바늘이 별로 없고 주사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주사기 주사 바늘을 계속적으로 쓰기 위해서 알코올 램프나 이런 데 불에다 위에 갖다 대서 소독을 하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불주사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건 결핵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전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코로나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인하고 이태리하고 그때 사망률 코로나 때문에 관한 사망률을 조사해 봤더니 스페인이 훨씬 스페인이 좀 훨씬이 아니고 약간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스페인은 BCG 접종을 전국적으로 하고 이태리는 BCG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아닐까. 왜냐하면 결핵은 한동안 결핵은 사라졌던 거기 때문에 이태리에서는 이제 그 접종을 전국적으로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최근에 연구 결과인데 앞으로 다른 연구 결과도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면역 조절 요법으로는 그 면역 글로빈 E라고 하는 항체를 이제 주사하는 거죠. 항체를 주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항원을 아주 조금 소량의 항원을 반복적으로 피 하나 아니면 설하에다가 투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내성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씁니다. 그리고 바이타민 E를 또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근데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환경을 조절해서 소위 말해서 환경을 회피하는 거죠. 그런 전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회피하는 것인데 앞에 말씀드린 원인 물질이나 원인인자나 기여인자나 방아쇠인자를 되도록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햇빛에 노출하고 그러면서 전식을 예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환경을 피하고 그 다음에 미리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 원인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노출이 되면서 천식이 있고 또 약을 먹고 또 어떤 한약을 치료하고 그래도 증상이 재발되고 또 악화되면서 점점 소위 말하는 그 천식회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증상 치료를 가급적으로 단기간에 제한해야 되고 제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회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회로란 것은 회로가 자꾸 지속이 되면 우리가 어떤 그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활, 삶이 다 거기에 의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증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전식회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알레르기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식을 겪었다. 그럼 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 패턴을 인식하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그 적응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적응 능력이 너무 심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에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적용이 안 돼도 생존에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숲을 속에서 호랑이가 한 마리 있다고 그랬어요. 또는 밀림에 그 사자가 있다고 그래보세요. 그걸 빨리 인식을 하고 도망을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비슷하게 이게 밀림에서 숲을해서 이렇게 나무 흔들리고 이런 모습이 사자나 호랑이를 비슷하기만 해도 그걸 빨리 레커그니션, 빨리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그럴 가능성도 없는데도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싫어하거나 힘든 상황 또는 그런 어떤 원인 물질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가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전식회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담배라든지 아니면 배소공포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도 그 생각만 해도 벌써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안 발작과 그다음 전식 발작은 거의 비슷한 그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런 그 전식회로가 잘 만들어지느냐, 또 어떤 경우에 더 만들어지냐 하면 보통 전식이 처음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날 때 전식회로가 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예방이라든지 그 전에 회로를 끊어놓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많이 걸리냐면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진단에 대해서 이거 불신을 하거나 믿을 수가 없는데 아니면 또 어디서 보거나 어디서 들었는데 이건 난치다 불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암이라 그러면 암이란 말 듣는 그 순간에 벌써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암으로 해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매일 그 암이라는 생각을 하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생각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 자체를 또 싫어하거나 또 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근데 아는 것은 지식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건데요. 힘이 되고 그렇지만 이 부분적인 지식이 문제가 됩니다. 부분적인 지식으로는 사실은 알면 알수록 더 위험할 경우가 많게 되겠죠. 왜냐하면 코끼리가 있다 그러면 코끼리 발을 알고 코를 알고 다 안다고 그래도 오히려 한번 코끼리를 본 사람만큼 알 수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치료를 또 해보고 나서 좌절이 되거나 자체가 몸 마음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이런 아주 힘든 현실을 겪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vicious cycle,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선순환으로 돌려놓는 게 전식회로를 바로 끊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그 전식회로 끊는 그런 훈련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능동적인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식회로를 만드는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그런 물질, 그 다음에 본인 물질을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하는 나까지도 태양이나 아니면은 그 화산, 볼케이노, 그 뜨거운 화산 속으로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스트롱한 상상을 하거나 꿈이나 또는 그 현실은 우리가 깨어있다는 그 정도 차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뇌에서 일어나는 대뇌에서 일어나는 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명상을 하게 되면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분씩 여러분 전식 회로를 끊을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뭐 편안하게 앉아서 그 다음에 자기가 천식을 일으키게 된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천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 상황, 그리고 의사, 그 다음에 검사, 주의, 그 다음에 관련된 부모의 그런 증상이 있다면 부모, 모든 것들을 다 태양에다가 던지게 되면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감정과 기억이 서로 붙어 있다가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명상을 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명상이 되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환자한테 권해서 굉장히 그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해서 이제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상황과 부딪혀 보는 것이죠. 이제 그 어떤 그 원인 물질과 그 어떤 그 상황과 좀 더 가까이 가보고 좀 더 가까이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힘들면은 좀 더 다시 후퇴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능동의 명상을 하고 능동 명상은 하루에 30분씩 계속하면 이건 천식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에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나아지게 되면 약이나 한약이나 그걸 점점 끊어가는 테이퍼를 다운해서 그런 훈련을 반복을 하면 결국 이제 끊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선순환을 만드는데 1 내지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은 뭐 이거 모든 그 질병에 적용이 되겠죠. 여기서 10 내지 20%를 덜하기. 이건 뭐 도의적인 그런 그 생각이기도 하고 또 현대에서의 어떤 뭐 건축의 미학에서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Less is more. Doing less is doing more. 이런 개념은 동서양을 통해서 다 알아낸 그런 지혜가 되고 그런 그 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한 번씩 이런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 상식적인 좋은 물, 좋은 소금, 호흡 운동, 걷기 운동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그 다음에 이 한방에서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에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천식을 찬바람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감기 같은 그런 걸로 나타나는 뭐 풍한천이라든지 어떤 담이 가래가 끓어서 생기는 담천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 칠정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기천이라든지 화가 위나 배로 이렇게 떠올라서 나는 그런 화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종과 담이 있게 되는 특히 부종이 있게 되는 그런 그 수천이라든지 위가 약해서 일어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기관지하고 그다음에 식도염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거기서 나타나는 위어천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질병 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쇠약해서 나타나는 그런 구천. 그다음에 방중사를 너무 많이 해서 일어나는 음어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약도 짓고 그다음에 뭐 침으로 접근하는데 역시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완치는 어려운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방법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것은, 한 방에만 의존하는 것은 저로서는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럼 이제 종부 테라피, 제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종부 테라피에서 보는 그 전식. 종부 테라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에너지 장, 그 다음에 프랙탈 이론, 이걸 이것이 적용이 잘 되는 데가 다 적용이 되죠. 그렇지만 전식은 눈으로 보기에도 좀 설명하기가 좀 좋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선 기관이라는 것은 나무 둥지에 해당되고, 기관지는 나무 가지, 세기관지는 잔가지, 그리고 배포는 그 나뭇잎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 기관이 있고 기관지가 있고, 오른쪽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왼쪽은 두 개의 배엽으로 되어 있고, 이건 그 에오타입니다. 그 대동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혈관들이 다 있고, 이걸 다 펼쳐보면 테니스 코트 한 반 개 정도를 펼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프랙탈의 원리가 잘 적용이 된, 눈을 언뜻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보시면은, 도롱뇽인 경우에, 그 양서류 중에 도롱뇽은 좀 더 간단한 이런 호흡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양서류에는 이게 함입이 돼서 나타나고, 그렇지만 이것만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물에서도, 그 다음에 바깥에서도, 육지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파충류인 경우에는 이게 함입이 더 심해져 있죠. 그 다음에 포유류인 경우에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네모가 있고 색깔 있는 네모가 있지 않습니까? 저 색깔 있는 네모가 조금만 변해도, 어떤 에너지 틀의 변화에 의해서 조금만 변해도, 그 다음에 이것이 프랙탈의 원리에 의해서 프랙탈의 패턴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배에서도 이런 그 프랙탈 원리가 적용이 잘 되고, 에너지장의 원리가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이용한 종부 테라피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폐는 종부 테라피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죠. 폐가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숨 쉬는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보다 훨씬 더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호흡 기능 자체, 산소를 교환하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상부 폐엽에서는 냄새나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작용을 더 많이 하고, 하부에서는 아무리 그 미생물이라 그러지만 좀 무겁지 않습니까? 공기에 비해서. 그럼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면역 기능을 한다. 그래서 폐의 면역 기능과 냄새나 독소의 독소에서 난 냄새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가 이렇게 얇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그 폐 기능이 상대적으로 또 약하기 때문에 더 산소 공급이 약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식은 기관지하고 그 폐의 그 알레르기에 의한 염증으로서 결국 뇌가 오작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오작동의 원리, 종부 테라피에서 이야기하는 오작동의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점을 찍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 마음,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좋은 물과 좋은 소음과 호흡 운동, 걷기 운동, 좋은 자세, 또 나무 화석을 활용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은 종부테라피.com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폐하고 횡격막에 신경이 어떤 신경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폐에는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그 폐에 들어가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흉추 1번에서 5번, 주로 2, 4번이지만 1번에서 5번까지 겹쳐져 있고, 부교감신경은 미주신경을 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횡격막은 phrenic nerve라 해서 횡격신경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경추 3번에서 5번, 근데 주로 4번에서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거기에 맞게 천식의 경우에 치료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에서 그 기본 지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우선 목과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허파, 자연스럽게 심장도 커버가 되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과 허파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허파의 신경절에 관계되는 흉추 1번에서 5번 왼쪽, 흉추 1번에서 5번 오른쪽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C4, 이거는 횡격막과 그 다음에 미주세포, 미주신경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가능하면 한쪽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걸 체크하시는 방법은 흉쇄 유돌근을 오른쪽 왼쪽을 체크하셔가지고 더 아픈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지점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점에 더해서 추가점으로는 천골이나 사타구니, 그 다음에 장요근, 그 다음에 L5 신경절, 이런 곳을 더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나 그 다음에 신장, 방광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치료를 받으시는 분의 증상과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다른 지점들을 보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천식, 숨길의 알레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 주위의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